2009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 주민들은 폭우가 쏟아진 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방에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천지였어요. 들판, 도로, 잔디밭, 지붕에 이런 수생 생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그의 트럭 주위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차를 세우고 물고기 수를 세어봤네요. 아무도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강력한 물 소용돌이가 이 생물들을 운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용돌이 휩쓸려 대기권 상층부로 올라간 후에 지상에 있었던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떨어졌다는 거죠. 선반 구름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름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뇌우를 동반한 상승 기류에 갇힐 때 형성됩니다. 이 불길한 모습의 그룹은 종종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우가 지나간 후 솜 같은 뭉게구름 위로 무지개구름이 나타납니다. 뭉게구름은 낮은 고도에 있는 구름입니다. 보통 약 1829m 상공에서 떠다니죠. 구름 안에 수증기가 응축되면 그 결과 생기는 물방울은 프리즘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여러 색깔의 모자를 만들죠. 나팔꽃 구름은 매우 희귀합니다.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튜브처럼 보여요.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965km 이상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통과해 빠져나갈 때 이런 구름이 나타나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그 특유의 말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름 뒷부분의 차가운 공기가 구름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유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나팔꽃 구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호주의 카르펜타리아만입니다. 만약 이 구름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간다면 9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의 기간을 선택하세요. 2012년 하늘이 처음에는 불길하게 어두워지더니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 후 파란색 젤라틴 같은 공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남자가 우박이 내리는 동안 밖에서 이 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고로 걸어가다가 긴 우박 사이에서 유난히 밝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이 이 젤리비를 조사했고 그 공이 기적이나 화분용 흙에 사용되는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액체를 흡수하기 위해 사용되죠. 이 공들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니면 녹은 얼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크리스털을 눈 깜짝할 사이에 팽창하게 한 걸 수도 있어요. 머리 위에 떠있는 커다란 흰 구름은 유방운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구름은 공기가 대기로 상승할 때 형성되지만 유방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서 건조한 공기와 섞일 때 나타납니다. 결과는 울퉁불퉁하게 생긴 구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발견하면 나쁜 날씨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형색색의 자기구름은 대기 중에 매우 높이 형성됩니다. 상업용 비행기의 순항 고도보다 2배 더 높은 곳에 말이죠. 그 정도로 높은 곳의 공기는 매우 건조하고 차갑습니다. 자기구름 속의 얼음 결정체는 일반 구름을 형성하는 얼음 결정체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빛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자기 색깔을 띠게 만들어요. 붉게 물든 비는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상현상에 이상하거나 비자연적인 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러한 주홍빛 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때때로 강한 바람은 대기로 붉은 먼지를 들어올려 멀리 운반합니다. 다른 은하까지요. 결국 이 먼지는 구름과 섞여 비를 물들이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탄광의 먼지는 비를 검게 만들 수 있어요. 꽃가루는 노란 비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종류의 먼지는 빗물을 하얗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호주에서는 가끔 거미가 비처럼 내립니다. 그것은 이 거미들이 풍선처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여행 방식이에요. 거미는 높은 나무나 관목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가닥의 거미줄을 뽑아냅니다. 이 가닥은 거미가 바람에 실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풍선처럼 하늘을 나는 거미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만약 날씨가 특히 습하고 불쾌할 때 대규모 풍선 이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수백만 마리의 거미들이 더 나은 조건을 갖춘 다른 곳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마치 밖에 눈이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땅으로 착륙하는 거미들이에요. 하늘에서 거대한 둥근 원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것들은 렌즈 구름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산이나 언덕과 같은 크고 높은 곳에 형성됩니다. 강한 바람이 어떤 장벽과 부딪히면 공기 파동을 만듭니다. 공기가 그 장애물을 감싸게 됩니다. 장벽이 높을수록 그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어느 순간 그 안에 함유된 수분이 물방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구름을 형성하죠. 렌즈 구름은 파도, 피자, 심지어 팬케이크 더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맛있겠죠. 화산 토네이도는 아마도 가장 무서운 자연현상 중 하나일 겁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붉게 달아오른 바위와 재가 공중으로 높이 내뿜어집니다. 고체 용암 조각과 뜨거운 가스는 화산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흐름이 아래로 이동하면 갇힌 가스 중 일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공기에 의해 압축되어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산 토네이도가 탄생합니다. 다행히도 이 현상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엘라바마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투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맞을 수 있었거든요. 수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은 바로 끔찍한 우박이었어요. 우박이 내린 후 그 지역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부서진 가게 창문, 깨진 자동차 앞유리, 박살난 광고판, 지붕에 난 구멍. 적어도 연구원들은 컬먼 마을 근처에서 우박을 발견하고 흥분했습니다. 이 소프트볼 크기의 괴물은 지름이 12cm가 넘었습니다. 엘라바마주 기록을 세운 건 당연한 거였어요. 원통형 스노우 도넛은 돌풍이 눈덩이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을 가로질러 눈덩어리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다른 눈덩이 같았다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스노우 도넛의 가운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쪽 층이 너무 얇아서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덩이를 보다 더 가볍게 만들죠. 그래서 더 멀리 굴러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아무 곳에서나 스노우 도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노우 도넛은 희귀한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무리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희귀한 현상입니다. 달무리는 직사광선이 아닌 달빛에 의해 발생하며 거의 보름달일 때만 발생합니다. 달무리는 희미하고 종종 흰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사람의 눈은 모든 색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지 않아요. 구상번개는 작은 떠다니는 빛의 구입니다. 오렌지색, 노란색 또는 심지어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구상번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떨 땐 땅 위 수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상번개는 열을 방출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아요. 물체에 튕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TV 같은 전기적인 것과 접촉하면 보통 유황 냄새를 남기고 조용한 팝 소리를 내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상번개는 불을 내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구상번개가 뇌우와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안개 무지개는 거의 흰색인데 안쪽은 옅은 파란색이고 바깥쪽은 옅은 빨간색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훨씬 더 차가운 물과 접촉할 때 차가운 바다나 해양 위에서 안개 무지개를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현상은 또한 태양이 밝고 안개가 빛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옅을 때 발생합니다. 화산모는 가느다란 용암실입니다.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손으로 집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네, 다칠 수 있어요. 바람은 때때로 활화산에서 나오는 작은 용암 방울을 잡습니다. 이 방울들은 화산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운반됩니다. 머리카락 용암이라고도 불리는 초박형 유리선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가닥은 길이가 2m까지 될 수 있어요. 2018년 3월 북부 네바다주의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장 희귀하고 가장 기이한 구름을 목격했습니다. 그건 말굽 구름이었어요. 이런 소용돌이는 평평한 구름이 가장 따뜻한 상승 공기 기둥 위로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공기는 인상적인 모양의 구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구름의 움직임에 약간의 회전력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말굽 구름은 매우 금방 사라지는데 보통 몇 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서리꽃은 북극해 어린 해빙이나 얇은 호수 얼음 위에 핍니다. 깨지기 쉽고 섬세한 얼음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온도 변화 중에 성장합니다. 얼음 표면에서 수분을 끌어내고 상승하면서 박테리아와 소금을 끌어올리죠. 남극 대륙에서도 서리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체들이 자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실망스럽게도 서리꽃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우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불 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 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것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아마 몇 분마다 시작하고 멈춘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어요. 강물을 자주 시작하고 멈추게 하는 게 그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사이폰 효과일 뿐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면 늦여름에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때가 간헐천이 제일 활동적일 때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보이시나요? 간헐천을 여름에만 볼 수 있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야생에서 하이킹을 하며 캠프를 차릴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발 밑에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소리뿐이죠. 다람쥐 몇 마리가 저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나무 사이 먼 곳에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일종의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숲속으로 최소 32km쯤 들어왔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근처에 도시나 마을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셜록 홈즈 모자를 쓰고 조사를 시작해요. 자, 이곳에 몇 년에 걸쳐 무너진 오래된 집이나 저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 계단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괴한 구조물을 둘러본 후 여러분은 패여도 어떠한 토대의 흔적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마치 누군가가 케이크같이 집 계단을 잘라 여기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친구들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구조물을 더 오래 볼수록 소름 끼치는 존재가 느껴져요. 뭔가가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걸 알리고 있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뚱맞은 계단의 발견, 숲에서의 터무니없는 발견들은 놀라울 정도로 흔해요.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은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건 오래돼 보이는 반면 다른 것들은 어제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으며 모두 아주 신비로운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는 뉴햄프셔의 체스터필드에 있어요. 숲 한가운데 돌로 만들어진 반원형아치에 중세풍 긴 계단이 있어요. 마담 앙뚜아네트 쉐리의 성의 일부인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이 성은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중에 1962년에 다시 발견됐어요. 이번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신비한 고대 계단은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의 한 숲에 있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단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단 같아 보여요. 왜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걸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그게 일종의 의식용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도양에는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는 이상현상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일그러진 자연 중력을 만들어내죠. 중광물 퇴적물, 많은 해구들, 그리고 마그마 포켓이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해요. 지구의 중력은 지구 주변의 다양한 장소에서 변해요. 이걸로 연구원들은 패턴을 찾고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중력장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밀도 높은 물질이 있는 걸 의미하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이 지각으로 올라오려는 지구의 멘틀이 움푹 패인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니하우 섬은 사실 오늘날의 발전의 결실을 거부해요. 현지인들은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의 다리가 튼튼한 것도 당연해요. 그들은 수돗물, 인터넷 또는 상점 없이도 번창해요. 섬 전체에 있는 유일한 학교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태양열로 움직이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이 섬의 거주자로서 지역 주민들은 영주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기면 쫓겨날 수 있어요. 이제 방콕에서 멀지 않은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래 3마리가 함께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운 디자인은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됐어요. 수백만 년 전에 이 지역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땅이 변했죠. 점차적으로 지각판의 움직임과 침식에 의해 사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화려한 대형들이 만들어졌어요. 만약 3마리 고래 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폭포와 풍부한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야말과 가이단 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것 같아요. 구덩이는 점점 넓어지고 사람들은 더 자주 그곳을 찾아요. 물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운석 충돌에서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의견들은 많죠. 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분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음을 통해 터지는 메탄 거품을 야기했을 거예요. 분화구들은 수천 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오스라는 작은 마을로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2%가 매일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거주자들은 이 소리가 다른 은하계에서 온 손님들이 사용하는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마을에 불길한 뭔가가 살고 있다는 이론도 있고요. 하우스는 저주받았다고들 하죠. 사악한 영혼이나 홀령이 조상들이 과거에 한 일로 사람들을 벌주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소리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은 그 장소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는 환각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그걸 듣는다고도 하고요. 이 소리가 모두에게 똑같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낮은 웅성거림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윙윙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에요. 더 험이라고 불리는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그게 낮고 두꺼운 웅웅거리는 소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 현상이 언제 나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론이 이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영국에서였어요. 또 거의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한 윙윙거리는 소리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구상의 약 2%의 사람들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귀가 저주파의 파동을 감지할 수 있거나 완전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아마 흥얼거리는 사람이 노래의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이 농담도 200년짜리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화산은 밝은 푸른 용암을 내뿜고 파란색과 보라색 불꽃을 만들어내요. 이 현상은 화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유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또 악취로도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네요. 그리고 황산가스가 타는 듯한 뜨거운 공기와 상호작용하고 녹은 용암에 의해 불이 붙을 때 파랗게 변해요. 또 이 북나구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호수가 있어요. 네, 냄새가 정말 심해요. 수중의 강과 호수가 염수연못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염분이 주변의 바닷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을 더 밀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과 호수를 형성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것에는 파도도 있어요. 이 파도들은 때때로 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염수 연못 수면에 쉽게 떠다닐 거예요. 하지만 잠수함 없이 그런 호수에서 수영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유독한 메탄과 황화수소를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전 이것도 패스할래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멕시코의 크리스탈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결정 구조물의 본거지입니다. 동굴 안의 초희귀한 환경 덕분에 그곳의 결정체들은 믿을 수 없는 크기로 자라요. 공기가 엄청나게 습합니다. 물은 우유빛 거인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수톤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건 전봇대보다 더 길어요. 돌풍이 눈이 쌓인 지역을 가로질러 눈을 굴리기 시작할 때 원통형 눈 도넛이 생겨요. 마치 눈사람을 만들듯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눈 도넛의 중심은 비어 있어요. 도넛의 안쪽 층이 너무 얇고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눈덩이보다 더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굴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눈 도넛이 나타나려면 아주 정확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기 힘듭니다. 에티오피아의 다날키 한물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곳 중 하나일 거예요. 네온빛 온천, 용암 웅덩이, 광활한 염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유독가스가 열수구 위로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들이 산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지 마세요. 적어도 점심 식사 후 30분까지는요. 농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2년 바다에서 발견된 28,000마리의 고무 오리만큼 미스테리한 게 또 없어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목욕 장난감을 운반하던 배가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예요. 이 오리들 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다에 떠 있어요.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하와이,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도 목격됐어요.
그리고 갖고 놀면 목욕 시간이 즐겁죠. 거물이.